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전엔 핵심 기술 절대 안 준다며 갑질을 하더니 이젠 한국 부품 없인 전투기 이륙도 못한다며 매달리는 겁니다. 싫으면 관두시죠. 급한 건 우리가 아니니까. 그 싸늘한 한마디에 미국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산 최신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눈과 심장을 한국 기술이 보란듯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대가,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 보잉의 F-15EX 조립 라인이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드릴 소리와 용접 불꽃이 튀어야 할 공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들리는 건 제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떨어진 생산 스케줄표가 펄럭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부사장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생산관리이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텅 비어있는 전투기 조종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 파일럿에게 전장의 모든 정보를 보여줄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자리가 흉물스럽게 뚫려 있었습니다. 미국 내 공급망은요? 텍사스 공장은? 캘리포니아 협력사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협력사들은 이미 숙련공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고 그나마 남은 업체들은 부품 단가를 3배나 올려달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텅 빈 전투기 조종석이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납기 가능한 업체가 전 세계에 딱 한 곳뿐입니다.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더군요. 화면에 뜬 기업 로고를 본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은 유럽도 일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나시스템 대한민국, 한국.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미국 최신 전투기에 심장을 채울 유일한 대안이 한국이라니.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운명의 장난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이름을 보니 잊고 지냈던 10년 전 그날의 커피 향기가 불현듯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가 펜타곤 기술통제국에서 아시아 담당 최고 책임자로 군림하던 2015년의 봄 말입니다. 당시 제 집무실 책상 위에도 지금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KF-X 기술 이전 요청서였죠.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와 비웃음이 가득했으니까요. 당시 한국은 꽤나 절박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그 핵심이 되는 4대 기술인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를 미국이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떠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봐, 한국 애들이 지금 뭘 달라는지 알아? A사 레이더래. 자기들이 무슨 로키드 마틴인 줄 아나 봐. 제 비웃음에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 수준으로는 전투기 껍데기는커녕 제대로 된 항전 장비 하나 만들기 벅차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 미적분학 교재를 빌려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붉은 잉크가 묻은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희망이 담긴 서류 위에 가차없이 내려 찍었습니다. 거부, 사유, 기술 보호 및 보안 등급 미달. 표면적인 이유는 안 보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철저한 비즈니스 계산이었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핵심 기술 4가지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KF-X 사업은 100% 실패할 것이다. 개발에 실패한 한국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미국의 F-35나 F-15를 비싼 값에 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미 군산복합체가 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우리의 고객으로 남아야 해. 생산자가 되려 하지 마. 그것이 당시 제가 가진, 아니 미국 전체가 가진 오만함의 실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그 거부 도장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 한국인들의 눈빛이 절망해서 도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자 그들은 포기하는 대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며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10년에 걸쳐 만든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겠다며 연구실에 야전 침대를 깔았고 수많은 연구원이 과로로 쓰러지면서도 코드 한 줄, 부품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하다가 말겠지. 그게 돈과 열정만으로 되는 기술인 줄 아나?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구겨버린 보고서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 장비 전투기의 눈이 되어줄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A사 레이더 기술을 한국은 기어이 독자 개발에 성공해버렸습니다. 아니, 성공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지는 이 최악의 공급난 속에서 오직 한국의 한화 시스템만이 보잉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괴물 같은 제조 역량을 증명해낸 겁니다. 10년 전 제가 걷어찼던 그들이 이제는 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잉 본사에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아니면 F-15EX는 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요? 수화기를 든 제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보잉 본사에 연결하는 대신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대로 보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는 말을 뱉는 순간 제 30년 커리어는 그 길로 끝장날 게 뻔했거든요. 다시 찾아봐. 미국 전역을 뒤져서라도 대안을 가져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이사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쳐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액정이 쩍 하고 갈라지더군요. 마치 금이 가기 시작한 미국의 자존심처럼 말입니다. 저는 당장 제 집무실에 보안회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북이라 불리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미국 내 방산업체 CEO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시온? 나야. F-15EX 조종석 디스플레이 자네들이 좀 맡아줘.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라인을 깔아도 시제품 나오는 데만 3년입니다. 숙련공들은 다 은퇴했고 칩 공급도 막혔어요. 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니웰, 콜린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기업들이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와 단기 수익에만 목을 매다 보니 정작 비행기를 띄울 기술과 인력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좋아. 한국 놈들이 도대체 뭘 만들었길래 이 난리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저는 정보 분석팀에게 한화 시스템이 보냈다는 기술 사양서를 해킹 수준으로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명 결함이 있을 거야. 내구성이 약하거나 보안에 구멍이 있겠지. 그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한국산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의 스펙을 본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상도 미군 표준 규격의 2배. 반응 속도 0.01초 세계 최고 수준. 내구도 극한 테스트 통과 야전 운용 적합 판정. 이건 단순한 카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F-15EX는 물론 F-15K 조종석에 들어가는 이 거대한 디스플레이는 야간 투시경 기술과 연동되어 파일럿에게 전장의 모든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전투기의 두뇌 그 자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적힌 생산 효율성 항목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100개를 만들 때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를 돌려 500개를, 그것도 불량률 0%에 가깝게 찍어내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인정할 수 없어. 저는 이를 갈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한화 시스템 담당자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으로 압박을 가할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 감지덕지하겠지. 10년 전처럼 고개를 조아릴 거야. 그런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서 말입니다. 띠.
화면이 켜지고 한국 측 담당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계약을 따내려는 을의 모습이라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인은 누군가와 급하게 서류를 검토하느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미스터 킴? 여기 펜타곤입니다. 보잉 건으로 연락했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더군요. 아,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5분 뒤에 K방산 수출회의가 있어서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뭐라고요? 용건만 간단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미국 국방성 관료에게 시간을 재촉하다니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F-15EX 디스플레이 물량 우리 쪽으로 우선 배정하세요. 가격은 섭섭지 않게 쳐주겠습니다. 대신 기술 소스 코드는 우리 쪽에 넘기는 조건으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 속에 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급한 건 저희가 아니라 그쪽 아닙니까? 그는 서류 한 장을 화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전 세계에서 밀려든 주문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한국에 전투기 시스템을 사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저희 라인은 이미 2026년까지 풀가동 상태입니다. 보잉 사정을 봐서 특별히 끼워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소스코드를 달라고요? 그럼 없던 일로 하시죠. 우린 다른 고객이 많거든요. 툭!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멍청함 그 자체였습니다. 협박도 회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보여줬던 그 갑질을 그들은 10년 만에 실력으로 되갚아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펜타곤 집무실에 앉아 머리만 굴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면 보잉의 생산 라인은 영원히 멈추고 미 공군의 전력 공백은 현실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낚아챘습니다. 비서실. 당장 한국행 비행기 수배해.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아니라 서울로 간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나라가 10년 동안 무슨 짓을 벌였길래 감히 미국을 상대로 배짱을 튕기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대체할 만큼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제 오만함을 깨부술 증거를 찾기 위해, 아니 어쩌면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10년 전 제가 찢어버렸던 그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레이더 기술을 줬더라면 오늘날 이런 굴욕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랬다면 한국은 더 빨리 성장해서 지금쯤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제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미국을 떠나올 때의 불안감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심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고속도로를 달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연구소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보안 요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미 국방성 신분증을 내밀며 으스대려 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미 국방부 장관님이 오셔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곳은 국가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 단호한 태도에 기가 눌린 저는 마치 죄인처럼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서야 겨우 방문증을 목에 걸 수 있었으니까요. 펜타곤보다 더 까다로운 보안 절차,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안내를 맡은 이수석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곤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쪽입니다. 라며 앞장설 뿐이었죠. 하지만 그 뒷모습에선
묘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생산 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2층 통유리 앞에 섰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공장이라고요?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공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정막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보잉의 공장은 시끄러운 드릴 소리, 기름 냄새,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이곳도 그럴 것이라 예상했었죠. 하지만 이곳은 마치 거대한 반도체 클린룸처럼 하얀 방진복을 입은 소수의 인원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로봇 팔들의 기계음만이 낮게 웅웅거리고 있을 뿐이더군요. 먼지 한 톨 오차 1mm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번쩍이는 바닥 위로 수백 대의 자동화 로봇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사람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는데 더 경악스러운 건 그 움직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게 바로 국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F-15EX용 대화면 전시기 라인입니다. 이수석이 유리창 너머를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자세히 보니 로봇 팔 하나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들어 올려 본체에 결합하고 있더군요. 보통 미국 공장에서는 숙련공 2명이 달라붙어 10분은 낑낑대며 맞춰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저 로봇은 단 3초 만에 그것도 완벽한 각도로 착하고 끼워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저 공정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수석은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현황판을 턱짓으로 가리키더군요. 거기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붉은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일일 생산량 150대, 불량률 0.0003%. 0.0003%라니. 이건 사실상 불량이 없다는 뜻이었죠. 미국 내 협력사들이 100개를 만들면 10개는 폐기 처분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제조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라 할 만했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자 이수석이 지나가는 말투로 툭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저희는 3교대가 아닙니다. 로봇이 24시간 돌리니까요. 보잉이 1년 동안 쓸 물량?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군요. 10년 전 제가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서 안 된다며 비웃었던 기억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요. 기술력이 없는 건 한국이 아니라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했던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조 파업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기술자들의 은퇴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국은 이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제조혁명을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이수석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저를 데리고 공장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접근 제한 구역이라는 붉은 표지판을 지나자 더욱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이 나타나더군요. 그곳 중앙에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벌집 모양의 기이한 장비가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건 설마.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장비의 정체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 한국이 그토록 애원하며 달라고 했던 기술. 제가 너희 수준으론 100년이 지나도 못 만든다며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A사 레이더였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물건은 제가 알던 미국의 A사 레이더와 달랐습니다. 훨씬 얇고 컴팩트했으며 냉각장치마저 혁신적으로 줄어든 형태였죠. 제가 멍하니 서서 그 영롱한 장비를 바라보고 있자 이수석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준 덕분에 저희가 독자적인 냉각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게는 미국산의 70% 수준으로 줄였고 탐지 거리는 15% 늘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잔인한 팩트를 날리더군요.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제한다고 믿는 동안 그들은 그 통제를 뚫고 더 괴물 같은 물건을 만들어낸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설명을 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 정도는 우리에게 일상이다라는 듯 조금의 흥분도 없이 차분했으니까요.
제가 만약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면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아 자랑했을 텐데 그들은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완벽한 물건을 찍어내고 있을 뿐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미국의 기술력을 추월해버린 미래의 병기고나 다름없었죠. 우리가 보잉이라는 이름값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칼을 갈았고 이제 그 칼끝이 정확히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국장님, 보잉에서 요청하신 납기일 말입니다. 이수석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맞춰준다고 해줘. 제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끝을 흐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하지만 뒤에 나올 말이 두려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영진 쪽에서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미 국방성 요청이라도 라인을 비워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조건? 돈을 더 달라는 건가? 아니면 기술 제휴?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뭐든 말하세요.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해드릴 수 있습니다. 2배? 3배?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제 비굴한 외침에 이수석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10년 전 제가 한국에 저질렀던 오만함에 대한 아주 지독하고도 철저한 청구서가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수석이 건넨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청구서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을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서류 맨 위에 적힌 문구는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더군요. 계약 조건, 기술 유출 방지 및 역설계 금지 확약서. 이게 뭡니까? 제가 멍한 표정으로 묻자 이수석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저희에게 내밀었던 계약서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희 장비를 가져가서 뜯어보거나 기술을 분석하려다 걸리면 즉시 계약 파기는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죠.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과거 우리가 한국을 잠재적 기술 도둑 취급하며 강요했던 그 굴욕적인 조항을 이제는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재미있군요. 좋습니다. 도장 찍어드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수석.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이 좋아야 사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부러 거드름을 피우며 공장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제 머릿속엔 마지막 승부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생산 속도는 인정하지. 하지만 품질은? 미국 공군의 기준은 지옥보다 가혹해. 한국산 장비 따위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어.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알겠는데 내구성은 글쎄요. F-15EX는 마하 2.5로 기동합니다. 그 엄청난 진동과 중력 가속도를 이 얇은 디스플레이가 버틴다고요? 테스트 데이터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시죠. 제 도발에 이수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에 대고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동해. 윙. 굉음과 함께 공장 한쪽 구석에 있던 육중한 강철 챔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일명 고문실이라 불리는 극한 환경 테스트룸이었습니다. 이수석은 완성된 디스플레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그 챔버 안에 던져넣고 버튼을 눌러버리더군요. 화면을 통해 내부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진동 30G, 중력 가속도의 30배. 온도 영하 50도, 영상 120도 급속 교차. 보통의 전자장비라면 10초도 안 돼서 회로가 타버리거나 액정이 박살나야 정상인 상황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터져라. 제발 터져버려라. 그래야 내가 가격을 깎고 주도권을 잡지. 하지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챔버 안의 디스플레이는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수준이 아니라 화면 속에 띄워진 비행 시뮬레이션 그래픽이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 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미국의 하니웰 제품도 3분이면 다운되는데 어떻게 한국산이 5분을 버텨? 그때 이수석이 제 멘탈을 부수는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 테스트 강도 미 공군 표준의 2배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기준을 미국보다 높게 잡았거든요. 시시해서 말이죠. 쿵.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시시하다니.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불량률 0%의 비결이 뭐냐고요? 우린 기준 미달인 제품은 아예 공장 밖으로 내보내질 않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테스트 종료입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기계에서 꺼낸 디스플레이는 방금 막 포장을 뜯은 새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공격은 저의 완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는 졌어도 소프트웨어는 아직 미국의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온 시스템 진단 툴이 들어있었죠. 말이 진단 툴이지 사실상 소스코드를 훔쳐보거나 백도어를 심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호환성은 체크해봐야겠군요. F15EX 메인 컴퓨터랑 충돌나면 곤란하니까 제가 직접 연결해서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수석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제 노트북 케이블을 한국산 디스플레이 포트에 꽂아버렸습니다. 이것만 연결되면 너희 기술은 끝이야. 소스코드, 구조만 파악하면 우리가 카피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타탁. 그런데 그 순간 제 노트북 화면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고 접근 승인 거부. 보안 위협 감지 외부 침입 시도 차단됨.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암호화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제가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먹통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산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해킹 시도 감지, 미국 국방성 IP 역추적 중 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뜨더군요. 이수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설마 지금 해킹 시도하신 겁니까? 저희 운영체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위해 독자 개발한 보안 커널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코드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그런 구형 툴로 뚫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제 노트북을 강제로 뽑아버리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10년 전 미국이 A사 레이더 소스코드 안 줬을 때 저희 연구원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0부터 다시 짰습니다. 덕분에 보안성은 미국산보다 10배는 강력해졌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장비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제가 파고들 틈은 단 1마이크로미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술 통제라는 명분으로 갑질을 하는 동안 한국은 그 벽 뒤에서 완벽한 요새를 쌓아 올렸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뇌를 한국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비굴한 협상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마지막으로 물량이라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조국 미국인데 돈다발을 흔들면 우선순위는 주겠지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졌습니다. 기술 인정하죠. 그러니 당장 보잉 물량부터 빼주세요. 대금은 선입금으로 30%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 달까지 50대 무조건 맞춰주셔야 합니다.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수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무실 벽면에 거대한 세계 지도를 가리키더군요. 그 지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붉은 핀이 꽂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 선입금 30%? 저기 폴란드는 50%를 미리 냈습니다. UAE는 아예 현금을 싸들고 와서 대기 중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세자가 직접 전용기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를 보며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보잉이라고 해서 새치기?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 순서대로만 납품합니다. 그게 한국의 신용이니까요. 털썩.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보잉 공장은 멈췄는데 내년 하반기라니. 그때까지 비행기를 못 띄우면 미 공군의 작전 계획은 전면 마비될 게 뻔했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돈을 더 줘도 물건을 못 사는 을 중의 을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적여 담배를 찾았지만 이곳은 금연구역이라 피울 수도 없었죠.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찢어버린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칠 줄이야.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제발. 보잉이 무너지면 저도 끝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관료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엔지니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이수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시죠. 미국이 가진 항공 엔진 기술 그거 우리한테 라이선스 푸세요. 그러면 저희가 야간 특근을 해서라도 보잉 물량 최우선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지금 거래를 제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10년 전 우리가 한국에게 했던 그 갑질을 완벽하게 되돌려주는 복수의 카운터펀치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인 엔진 기술을 내놓으라니.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텅 빈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미국의 안보가 무너질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내민 그 치욕스러운 아니, 너무나도 공정한 계약서 위에 서명했습니다. 동의함. 서명인 미 국방성 기술 통제국장.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이로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 꿇고 만 것입니다. 이곳 용인의 공장에서 미국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방금 제가 서명한 그 문서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제트 엔진의 설계도와 라이선스를 한국이라는 경쟁자에게 넘기겠다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이수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마치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산 사람처럼 그 세기의 계약서를 무심하게 툭툭 정리해서 파일철에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태연함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던 기술이 그들에겐 그저 거래 조건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거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약속대로 보잉 공장은 내일부터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엔진 기술 데이터는 다음 주까지 보안 서버로 전송해 주시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힘이 다 빠진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던 이수석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군요. 이제 우리도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으니 이 정도 정보는 공유해드리는 게 예의겠죠? 이게 뭡니까? F-15EX에 들어갈 디스플레이 그 진짜 용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심심할 때 읽어보시죠. 아마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그 붉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진짜 용도라니? 디스플레이가 화면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문서를 펼친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 방산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담긴 1급 기밀 문서였으니까요.
문서의 제목부터가 제 눈을 의심케 만들더군요. 프로젝트 유령 연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연동 프로토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서의 첫 장에 적힌 개요 부분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본 장비는 단순한 시각정보 출력 장치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형 AI 파일럿과 인간 조종사를 연결하는 신경 접속 노드이다. F-15EX에 탑재되는 순간 이 장비는 조종사의 동공 움직임, 생체 반응, 그리고 전술 기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KF-21의 무인기 편대에 전송하게 된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제 뇌리에 박힐 때마다 공포심은 배가 되었습니다. 미국 F-15EX 조종사가 적을 조준하는 순간 그 타겟팅 데이터는 한국제 디스플레이를 통해 0.01초 만에 공유된다. 즉, 미군 전투기가 보는 모든 것은 한국군 시스템도 동시에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별도의 정찰 자산 없이도 전 지구적인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며 미국의 공군력을 한국 방어 시스템의 하위 호환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우리는 그저 부품이 없어서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부품을 통해 미 공군 전체를 자신들의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장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한국 장비를 쓰는 순간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은 사실상 한국군의 눈이 되어주는 셈이었죠. 문서의 마지막 단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 미국은 하드웨어를 얻었지만 한국은 전장의 지배권을 얻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미 공군은 한국의 기술적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수석이 왜 엔진 기술 따위를 받고 만족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에게 엔진은 그저 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미 공군이라는 거대한 숙주를 이용해 자신들의 AI 전투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아니 용의 둥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미쳤어.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문서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넣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장 워싱턴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부품 수입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한국에 넘어가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제가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든 순간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은 평소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그는 바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메카시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설마 아직도 한국입니까? 네, 방금 계약을 마치고. 계약?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아니, 그게 무슨. 보잉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닥치세요. 지금 CNN 뉴스 안 보입니까? 당신이 한국에 엔진 기술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속보로 떴습니다. 미국의 영혼을 판 매국노라고 난리가 났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서명한 지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언론에 유출된 걸까요? 누군가 내부에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공작을 펼친 게 분명했습니다. 보좌관님, 들어보세요. 이건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알아낸 게 있는데 한국 놈들이 심어놓은 변명은 청문회장에 와서 하십시오. 의원님이 격노하셨습니다. 당장 귀국하지 않으면 당신 계좌부터 동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FBI가 당신 자택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말이죠. 한국에서 뇌물이라도 받은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뇌물이라니요? 난 국가를 위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지금 제 인생이 박살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를 기술을 팔아먹은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퇴양난의 덫에 걸린 쥐 꼴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또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이수석이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는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 빌어먹을 정도로 차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곤란해지셨나 봅니다, 국장님.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감옥에 가시거나 파면당하시겠죠.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보잉을 살린 영웅인데 말입니다. 당신들, 일부러 정보를 흘린 거야? 내가 서명하자마자 제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으르렁거렸지만 그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저런 오해십니다. 보안이 허술한 건 펜타곤 쪽 아닙니까? 저희는 그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죠. 그는 제 발치에 떨어진 깨진 휴대폰을 주워 제 주머니에 꽂아주며 악마 같은 제안을 속삭였습니다. 선택하시죠. 이대로 미국에 끌려가서 매국노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우리 한국이 준비한 진짜 시나리오에 올라타서 당신을 공격하는 저 워싱턴 늙은이들을 한 방에 보내버릴지. 미국 의회 청문회 다음 주죠?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엔진 기술을 넘긴 게 실수가 아니라 미국을 구하기 위한 천재적인 결단이었다는 걸 증명할 완벽한 데이터 말입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영원히 미국의 관료가 아니라 한국의 장기말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조국은 저를 버렸고 제 목숨줄은 오직 이 기술 괴물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준비했다는 그 시나리오가. 이수석은 제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직하게 한 문장을 읊조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방금 읽었던 기밀 문서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보잉뿐만 아니라 미 공군 전체가 당신을 구하러 올 겁니다. 이수석이 제 귓가에 남긴 그 마지막 속삭임은 태평양 상공 1만 미터를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망령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 구석에 몸을 구겨 넣은 채 그가 준 붉은색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기체 흔들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걸까?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별첨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것이 한국 기술의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 별첨 문서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첫 장을 넘겼다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사양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KF-21과 관련 장비를 개발하며 쓰러져간 연구원들의 진료 기록 및 야근 일지였으니까요. 2017년 8월 12일 A사 레이더 냉각 모듈 테스트 40차 실패. 김땡땡 수석연구원 괄호로 실신 응급실 이송. 2019년 2월 4일 설 연휴 반납. 전원 출근. 미국이 거부한 소스코드 80만 줄 처음부터 다시 코딩 시작. 2021년 5월 시제기 조립팀 3명 척추 디스크 판정. 하지만 수술 미루고 현장 복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활자 사이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 라고 비웃고 있을 때 그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링거를 꽂은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개발팀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짤막한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미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는 편안함을 버리고 생존을 배웠다. 이 기술은 천재들의 영감이 아니라 미국에게 무시당한 평범한 엔지니어들의 도끼가 만든 것이다.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업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내리찍은 거부 도장이 만들어낸 한민족의 집요한 복수심이자 생존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만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갈아넣고 영혼을 태워서 만든 문자 그대로 피의 결정체였던 셈이죠. 국장님, 곧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합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임을 알리는 착륙바퀴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공항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저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입국장 로비는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매국노, 미국 기술을 한국에 팔아먹은 배신자, 보잉의 수치, 국방부에서 꺼져라. 피켓을 든 성난 군중들이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에워쌌지만 날아드는 계란과 물병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퍽! 누군가 던진 날계란이 제 이마에 맞고 터져 끈적한 노른자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며 제 굴욕적인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엔진 기술 이전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까? 하나시스템과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데 해명해 주시죠. 기자들의 마이크가 창처럼 저를 찔러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FBI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검은색 밴에 태워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앞좌석에 앉아있던 FBI 요원이 뒤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자택 압수수색은 끝났습니다. 국장님 계좌와 가족들 계좌까지 전부 동결됐고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외부 접촉은 금지입니다. 그는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던 제 명예가 단 하루 만에 시궁창에 처박힌 것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호령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회 의사당. 청문회 시작 10분 전 대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다 녹아빠진 물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메카시 위원장의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서류 한 뭉치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야. 잘 외워둬.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보니 그것은 미리 작성된 위증 각본이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증언 요지 한국 측의 기만 전술에 속아 실수로 서명했다. 한국 기업이 성능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나는 그들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다.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요?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제 반항에 보좌관은 콧방귀를 뀌며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거짓말? 이봐요 국장,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지. 당신이 총대를 메고 한국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증언하면 파면 선에서 끝내주겠어. 연금도 보전해주지. 그는 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헛소리를 짓거린다? 그럼 당신은 감옥에서 썩는 걸로 안 끝나. 당신 아들, 딸? 미국 땅에서 취직 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알겠나? 그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악마의 제안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준 고스트링크니 뭐니 하는 기밀을 터뜨려봤자 이미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오히려 기밀 유출죄까지 뒤집어쓰고 더 비참하게 끝나는 건 아닐까요? 보좌관이 나가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몰골을 바라봤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닦아냈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은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때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한국 측 문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수석의 말이 다시금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저 워싱턴 늙은이들을 한 방에 보내버릴 데이터. 과연 한국의 기술이 저들의 정치 공작보다 강할까? 그들의 도끼가 나의 파멸을 막아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저 문을 나가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떠든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그 치열하게 살아남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을 모독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증인 입장하세요. 경위의 고함 소리가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의원석 높은 곳에 앉아있는 메카시 위원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그것처럼 냉혹했습니다. 뚜벅뚜벅. 증언대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선서를 하기도 전에 메카시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포문을 열더군요. 그의 첫 마디는 예상대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의 일개 기업에게 미 합중국의 영혼인 엔진 기술을 넘겼습니다. 대체 얼마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약점이라도 잡힌 겁니까?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매국노. 구속하라.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각본대로 읽어. 한국한테 속았다고 말해.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가 뱀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도박을 걸 것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준 위증 각본 대신 꼬깃꼬깃해진 붉은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메카시 위원장의 눈썹이 꿈틀하더군요. 그건 뭡니까? 변명거리라도 적어온 겁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채우고 나서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붉은 봉투를 들어 의원들을 향해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석이 제게 가르쳐준 아니 한국이 미국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이자 제안인 그 한마디를 뱉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오만한 턱뼈는 박살이 나겠죠. 위원장님,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청문회장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 같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저를 위한 존중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혹은 어디 한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봐라 라는 멸시와 조롱이 섞인 차가운 무관심에 가까웠으니까요. 메카시 위원장은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돈이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김치라도 한 박스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K-팝 티켓이라도 얻어오셨나? 방청석에서 와하 하는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비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바빴고 제 뒤에 앉은 보좌관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 새끼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멘탈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조금 전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어두운 심연이 발밑에서 입을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갑작스러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들은 미국의 입법 권력을 쥔 거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곧 파면당하고 연금조차 박탈당할 늙은 관료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쥐고 있는 이 붉은 봉투 속의 데이터가 과연 저들의 견고한 카르텔을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한국이 준 이 데이터가 진짜이긴 한 걸까요? 혹시 저를 희생양 삼아 자기네 기술을 홍보하려는 그들의 또 다른 기만 전술은 아닐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제 손은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눈으로 들어가 시야가 따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위증 각본이 유혹하듯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그냥 읽어. 한국한테 속았다고 해. 그래야 살아. 내 가족을 생각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국익을 위한 결단? 그런 거창한 단어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고독감. 그것이 바로 제가 마주한 바닥이었습니다. 증인?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 답변 못하겠으면 그냥 내려와서 수갑이나 차시지. 메카시 위원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입술만 달싹거리던 그때 제 손끝에 붉은 봉투에 거친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주마등처럼 어떤 기억 하나가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연구소에서 봤던 김 연구원의 닳고 다른 운동화였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에서 방진복 아래로 언뜻 보였던 그 낡은 신발. 뒷굽이 다 달아빠지고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있던 그 볼품없는 운동화 말입니다. 제가 미국 기준보다 2배 더 가혹하게 테스트했다는 말을 듣고 경악할 때 그는 그 낡은 신발을 신고 묵묵히 기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돈벌이 수단이나 정치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생존 그 자체였고 자신들을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피 맺힌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매일 밤을 새우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 낡은 운동화가 닳도록 뛰고 또 뛰었을 겁니다. 오직 2번 다시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작 내 연금이나 지키겠다고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사기라고 매도하려 하는가? 그들의 낡은 운동화보다 못한 2번 저기는 구두를 신고 도망칠 궁리나 하고 있는가?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에 뜨거운 불덩이가 지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몬 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현실을 보지 못하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는 나의 조국 미국에 대한 한탄과 분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매국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림은 멈췄습니다. 두려움은 증발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메카시 위원장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펜대나 굴리는 한심하고 무능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차분한 동작으로 붉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직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비웃던 의원들의 입이 순간 다물어지더군요. 저는 봉투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국 한화 시스템이 준비해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죠. 위원장님, 방금 김치냐고 물으셨습니까?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만약 이게 김치라면 이건 미 공군이 먹고 죽지 않기 위해 평생을 씹어야 할 가장 매운 김치일 겁니다. 뭐야? 지금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무슨 농담을? 농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자르고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탁! 청문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고스트링크 시뮬레이션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뒤엉켜 싸우는 가상 공중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블루팀 US 에어포스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은 레드팀 에너미 에스티메이티드 2026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건 미 국방성이 1급 기밀로 분류한 2026년 가상 워게임 시뮬레이션입니다. 적성국의 최신 스텔스기와 미 공군의 현역 F-15가 맞붙었을 때의 결과죠. 화면 속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미군의 F-15 전투기들이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조차 못하고 불과 5분 만에 추풍낙엽처럼 격추당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격추 마크가 화면을 뒤덮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보시다시피 전멸입니다.
현재 우리의 레이더 기술로는 적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충분히 즐긴 후 저는 키보드를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 한국산 장비를 장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블루팀 US 에어포스 윗 코리아 테크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산 A사 레이더와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F-15EX들이 적기가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먼저 탐지하고 요격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수십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다니며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유무인 복합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승률 98.7%, 아군 생존율 95%. 압도적인 수치가 화면에 찍히자 여기저기서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제가 한국에 엔진 기술을 주고 사온 미래입니다. 저는 메카시 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제가 뇌물을 받았냐고 물으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금이 아니라 미국 조종사 500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예산 싸움이나 하며 허송세월할 때 한국은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부한 기술을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렸고 결국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엔진 기술을 넘긴 게 매국이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몇몇 의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제가 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이맘때 우리 공군 파일럿들은 저 화면 속처럼 개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보잉 공장은 고철 처리장이 됐을 거고 미국의 하늘은 뚫렸을 겁니다. 저는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오만함에 빠져 죽어가던 미국의 안보에 한국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겁니다. 제 외침이 끝난 후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의 입은 떡 벌어져 있었고 저를 공격하던 보좌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스크린에 떠 있는 저 압도적인 데이터 한국 기술이 없으면 미 공군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저 잔인한 진실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수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석이 미국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했던 진짜 이유가 담긴 데이터였습니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위원장님,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 밑에 적힌 생산 일정표를 좀 보시죠. 저는 스크린 하단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엔 미 의회가 그토록 골머리를 앓던 납기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긴급 생산 라인 가동 승인 완료. 미 공군 인도 시점 계약 즉시 30일 이내 선적 가능. 보너스 조건 미 기술진 200명 무료 연수 및 기술 지원 포함. 들리십니까? 미국 기업들이 3년 걸린다는 걸 한국은 30일 만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엔지니어들을 공짜로 가르쳐주면서 말입니다. 이래도 제가 배신자입니까? 이래도 한국 기술을 거부하고 자존심만 세우다가 다 같이 죽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뽑아들고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텅 빈 경납고를 끌어안고 위대한 미국을 외치다가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세계 최강으로 날아오를 것인지. 저는 제 선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 맨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느리지만 묵직한 박수 소리.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4개 대장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며 천천히 걸어 나오자 당황한 의원들이 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제게 다가와 멍하니 서 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하지만 청문회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이 국장의 말이 맞소. 내 부하들을 살릴 방법은 이제 한국밖에 없소. 그 한마디. 미 군부 최고 실세의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쏘아 올린 한국의 기술이 결국 미국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관통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의 그 묵직한 한마디가 떨어진 직후 청문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미국 안보의 정점에 있는 사성 장군이 한국 기술만이 답이다 라고 공언한 상황. 이것은 더 이상 일개 관료의 비리 의혹 사건이 아니라 미 국방 시스템 전체의 생존 문제로 판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메카시 위원장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의사봉이 부러져라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조용. 다들 조용히 해. 총장,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디서 감히 한국산 비디오 게임 같은 영상을 들고 와서 신성한 청문회를 모독해? 저 데이터 검증된 거야? 저 한국 놈들이 조작한 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이겠죠. 그는 삿대질을 하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국장, 저 시뮬레이션 다 가짜지? 한국 애들이 돈 주고 만들어준 거지? 솔직히 말해. 저 따위 조그만 나라가 10년 만에 미국을 이겼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사기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의 비명에 가까운 억지는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석이 제게 건네줬던 마지막 확인 사사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골프나 치러 다닐 때 그들은 연구실에서 피를 토했으니까요. 우리가 10년 전 그들을 문전박대했을 때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술을 쌓아 올렸으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기적 같은 결과를 만든 겁니다. 닥쳐. 그딴 감성파리 집어치워.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저는 스크린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수석이 제게 보여줬던 실시간 글로벌 수주 현황이 띄워졌습니다. 위원장님은 한국 기술이 의심스럽다고 하셨죠? 그럼 저 화면을 보십시오. 폴란드, UAE, 사우디, 호주, 그리고 최근엔 영국까지. 미국의 우방국들이 줄지어 한국산 레이더와 디스플레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들이 전부 바보라서 조작된 데이터에 속아서 수조 원을 썼을까요? 저는 메카시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니면 저 나라들도 전부 한국한테 뇌물을 받은 겁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오직 당신 혼자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후원자인 미국 방산 카르텔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미국 조종사들의 목숨보다 당신의 정치 자금이 더 중요하니까. 건방진 자식이. 메카시 위원장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메카시 위원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황해서 물을 마시려다 컵을 엎지르는 장면, 손을 덜덜 떨며 보좌관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에게? 아니요, 저에게였습니다. 국장님, CNN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하나시스템과 맺은 계약 조건은 정확히 뭡니까? 일각에서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짓 곤란한 척 한숨을 쉬며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죠. 불평등 조약 맞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외치려는 찰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네. 그게 무슨? 한국 측은 우리에게 납기를 3년에서 30일로 줄여줬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미국 업체들이 요구하던 부품 단가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유지 보수 기술까지 우리 정비사들에게 무상으로 전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가 제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미동맹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하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 호의를 사기라고 모욕했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입니까? 와!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응원이자 메카시 위원장을 향한 야유였습니다. 내려와라, 메카시. 보잉을 살려낸 국장을 영웅으로. 여론의 파도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를 매국노라 욕하던 기자들은 이제 미국의 양심 진정한 애국자라는 타이틀을 달아 기사를 송고하기 바빴습니다. 메카시 위원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자신의 정치 인생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덤을 판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서류를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승부는 끝났으니까요. 제가 증언대를 내려오자 참모총장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생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공군은 날개가 꺾일 뻔했어. 네, 오늘 일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서 자네 명예를 확실히 회복시켜주겠네. 아닙니다, 총장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죠. 우리가 10년 전에 걷어찼던 그 밥상 말입니다. 총장도 씁쓸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는 말없이 청문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메카시 위원장을 향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그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의사당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어제 저에게 날계란을 던졌던 시위대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고마워요. 한국 한화가 보잉을 살렸다. 같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여론이고 세상 인심이라지만 결국 실력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발신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수석 한화시스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니, 이제 영웅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CNN 생중계 잘 봤습니다. 이수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아니, 이 모든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자신이 썼다는 듯한 그 태연함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미국 의회까지 장기판 말처럼 가지고 놀다니.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국장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아,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막으로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잉 공장 가동 승인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엔지니어 100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전투기는 저희가 책임지고 고쳐드릴 테니 국장님은 푹 쉬시죠. 엔진 기술 라이선스 서류는 잊지 마시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래. 졌어.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내줬지만 대신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한 호구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이 문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의 위험을 목격했으니까요. 10년 전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미국은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야 겨우 숨을 쉬는 새롭고 겸손한 미국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이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들이닥쳐 보잉 공장을 뒤집어 놓겠지만 말입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적어도 그들은 우리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붉은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청문회장을 빠져나온 직후 저는 곧바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낡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나 읽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죽어가던 보잉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그 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 테라스에 서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2025년의 서울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미국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작은 도시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에 비친 이 도시는 전혀 다릅니다. 저 수많은 빌딩의 불빛 하나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열기이자 미국이 잃어버린 치열함과 도끼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느껴지더군요. 조금 전 이 수석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F-15EX 초도 물량 선적 완료. 내일 아침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밤을 새워 완성한 디스플레이 모듈이 컨테이너에 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우리는 그들에게 갑질을 했고 그들을 의심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기술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그들은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했고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미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15EX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 전투기의 겉모습은 여전히 메이드 인 USA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투기가 세상을 보고 적을 탐지하고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모든 순간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정하려 합니다. 10년 전 제가 찍었던 거부 도장은 한국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각성시킨 기폭제였습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자 그들은 벽을 부수고 나왔고 우리가 길을 막자 그들은 하늘을 날아올랐으니까요. 이제 미국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은 우리가 가르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우리가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동맹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아준 덕분에 오늘 미국이 살았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시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부터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제발 엔진 기술 좀 빨리 알려달라고 조르는 신세가 되겠지만 그 배움의 시간조차 저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오만했던 천조국 관료가 자신의 입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끝내 한국을 스승이라 부르게 만든 통쾌한 복수극.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K방산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버린 10년, 한국이 갈고 닦은 10년. 그 시간의 격차가 만들어낸 오늘의 압도적인 승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집념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